안녕하세요. 김원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웹소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에 관한 통상적인 정의는 웹에 최초로 공개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는 웹소설을 다른 콘텐츠와 구분하는 속성이 전제되어 있는데요. 첫째, 웹이라고 하는 소설을 독자와 매개로 하는 토대가 기본이 된다는 점. 둘째, 웹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웹소설 작가의 2016년 평균 수입은 3,275만 원으로 나타났고 1,0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웹소설 작가들의 주요 수입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연재 플랫폼의 원고료가 전체 응답의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전자책을 통한 인세 25.2%, 종이책을 통한 계약금 및 인세가 4.4%, 저작권 수입이 2.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작가들은 2편에서 5편 이상의 작품을 낸 중견 작가의 비율이 81.8%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창조적 활동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된 콘텐츠 지식재산, IP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정의를 갖게 되는데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플랫폼과 부가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일련의 콘텐츠 지식 재산권 묶음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변형하고 수정하고 가공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을 모두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웹소설의 경우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리스크가 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제작에 있어 시장성을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특히 웹소설은 콘텐츠 IP의 육성이라던가 수익화, 비즈니스 피드백 시스템에서 원천 스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은 단순히 플랫폼, 종이책, 이북의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IP 확장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합니다. 플랫폼사나 CP사들의 IP 판매를 통한 저작권 수입은 크지 않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이 크게 히트를 치면 원작인 웹소설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IP 확장은 웹소설의 큰 홍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P사는 소비자에게 웹소설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플랫폼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CP사의 역할이 플랫폼사와 중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로 인해 향후 플랫폼사가 대형화될수록 CP사의 역할은 플랫폼사로 흡수되어 일부 대형 CP사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플랫폼사들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CP사들 가운데 일부는 플랫폼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들 역시 한 개의 작품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 연재 혹은 유통되는 한 개의 작품의 멀티 플랫폼화가 활성화될수록
독자 수가 많은 일부 대형 플랫폼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요. 일부 특화된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해보면 웹소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사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 플랫폼사와 CP사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웹소설의 기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팬덤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었던 팬픽과 2001년 인터넷 문화 내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비춰졌던 귀현이의 소설입니다. 한국의 팬픽은 특정 영화, 드라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팬덤이나 특정 아이돌을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 내에서의 팬들에 의해 직접 생산되고 유통 및 소비되는 2차 창작물입니다. 말하자면 드라마나 아이돌 이야기 및 캐릭터의 원형을 가공해서 2차적으로 창작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창작물인 웹소설의 기원을 팬픽에서 찾는 이유는 웹상의 팬덤 커뮤니티 안에서 소설 형태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점과 팬픽이 지금의 웹소설과 같이 로맨스는 물론 호러, 판타지, 시대물 등 대중문학의 장르적 속성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웹소설의 또 다른 기원으로는 2000년대 초반 열풍을 일으킨 귀현이의 인터넷 소설인데요. 2001년 그놈은 멋있었다와 2004년 늑대의 유혹이 인터넷 소설로 큰 인기를 얻어 종이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터넷 소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귀현이라는 아마추어 작가가 소설을 통해 보여주었던 신세대적 감성은 새로운 문학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인터넷 소설에 대한 대중문화적 평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현이 이전에도 인터넷 소설의 전신인 PC 통신 문학이 존재했는데요. 1989년부터 시작된 하이텔 백이장의 콘텐츠란과 1992년 결성된 하이텔 문학 동호회인 글날에는 PC 통신 문학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PC 통신 문학장을 기반으로 했던 아마추어 소설가들의 판타지 소설이 다수 발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영도의 드라곤 라자와 이우혁의 퇴마록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이후 종이책으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PC 통신 문학에서 판타지 소설만큼이나 인기를 끌었던 것은 로맨스 소설입니다. PC 통신 문학으로서 대표적인 로맨스 소설로는 나우누리 유머란에 연재되었던 견우 8사의 엽기적인 그녀가 있습니다. PC 통신 문학의 토대 위에 발전한 인터넷 소설에서 귀현이 소설의 위치는 인터넷 소설이 추상적이나마 실체화 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013년 1월 네이버가 네이버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 웹소설이 웹툰이나 웹드라마와 같은 웹콘텐츠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웹콘텐츠의 한 유형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소설 혹은 사이버 소설과 웹소설이 가지는 이질적 어감은 대중이 현 시점에서 웹소설에 더 익숙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버와 웹이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인터넷 소설과 웹소설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소설이나 인터넷 드라마가 일정한 범주 안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반해 웹소설과 웹드라마는 웹콘텐츠라는 동일한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갈래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이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변화의 의미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소설과 달리 웹소설이라는 명칭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웹소설은 다른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호흡과 빠른 전개 때문에 몰입감이 높고 드라마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거나 영상화하는 데도 적합합니다. 특히 웹툰이 고정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자유로운 이미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웹소설은 창작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IP 확장 사례입니다. 옥탑방 고양이는 2001년 인터넷 사이트 마이클럽에서 연재를 시작했고 같은 해 도서로 출판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옥탑방 고양이는 당시 인터넷 소설 중 드라마화가 결정된 첫 번째 작품으로 2003년 MBC 월화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이어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MBC 내 이름은 김삼순, KBS2 백설공주, KBS2 18, 29은 지수연 작가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들입니다. 마이클럽과 로망티크에서 연재된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메리 대구 공반정과 해를 품은 달이 있었고요. 로맨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고결한 그대,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 애타는 로맨스, 그리고 이선미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인기를 얻었던 MBC 커피 프린스 1호점과 KBS2 경성 스캔들이 있습니다. 늑대의 유혹, 도레미파 솔라시도, 동갑내기 과외 확인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1999년 8월 PC통신 나우누리에 연재된 작품으로 김호식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우누리에서 큰 인기를 얻어 2000년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영화화되었습니다. 영화는 전국 추산 488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였고 비디오와 DVD 판매량은 11만 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 등 영화의 한류 붐을 일으키는 등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미국에서는 2008년 마이 세시걸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웹소설 혹은 웹툰에 기반을 둔 모바일 게임이 12종이 넘게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판타지 웹소설 메모라이즈는 슈퍼 플래닛에 의해 2017년 4월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했고요. 메모라이즈는 조아라에서 2012년 12월부터 연재된 웹소설로 7,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입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게임 플레이하듯이 작품이 전개되어 웹소설의 텍스트 형식과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비주얼 노벨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웹소설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의 경우 웹툰으로도 만들어져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16년 8월 KBS 드라마로 만들어진 네이버 웹소설 구름이 그린 달빛 또한 같은 시기에 TVN 드라마로 방영된 백묘 작가의 인터넷 소설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도 콘텐츠 IP 확장에 성공한 웹소설 작품들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인기 웹소설이었던 보보 경심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웹소설의 콘텐츠 IP 확장 가능성이 시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면서 웹소설은 빅킬러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승아 작가는 웨딩 사진 작가로 일하면서 로맨스 소설 커뮤니티에서 7년간 활동을 하다가 웹소설 허니허니 웨딩으로 큰 성공을 이룬 후 소설 작가로 전업하였습니다. 허니허니 웨딩은 고정 독자만 500만 명으로 연재를 시작한 지 2년째인 2015년에는 네이버 웹소설 중 최초로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작품의 인기 비결로는 매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마무리되어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과 웹소설 내용에 부합하는 일러스트를 잘 활용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웹소설 황제의 외동딸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2014년 연재가 시작되어 이듬해인 2015년 웹툰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웹소설과 웹툰의 독자 수를 합치면 400만 명이 이르고 2016년 매출액은 13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2017년 1분기에만 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중국의 6개 플랫폼사에서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중국 최대 유료 온라인 만화 플랫폼인 텐센트 동만에서 2017년 2월 한 달간 유료 랭킹 4위,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5억 뷰를 달성하였으며 아이리더에서 1일 유료 매출 랭킹 3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에 개봉한 영화 강철비는 2011년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된 스틸 레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영화의 연출을 담당한 양우석 감독이 직접 글을 쓰고 제피가루가 그린 스틸 레인은 2011년 연재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틸 레인의 기본을 두고 새로운 이야기가 덧입혀진 웹툰 강철비는 2017년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연재되는 동시에 영화로도 개봉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영화와 웹툰이 동시에 진행되는 강철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IP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같은 크로스 미디어 전략은 웹툰뿐 아니라 웹소설을 대상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웹소설의 간략한 개요를 훑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